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미영입니다. 오늘 수원시 학교 환경 관련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저희 다둥이 아버지이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홍종철 의원님과 그다음에 또 수원시 학우니 협의회 회장님 이성근 회장님과 또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로 오늘 그런 환경 개선 관련 토론이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 토론이 하나하나 그런 개선점 찾아주시면 저희 돌아가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협업해서 관심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각 토론자별 약 10분 정도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료집의 토론문을 바탕으로 10분 이내에 의견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중점 사업입니다. 이원향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문을 토대로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저희 중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놓았고 그에 앞서 교육지원청의 의미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원청의 명칭 및 의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청의 관할 아래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청입니다.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사이를 매개하며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1972년 교육법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의 직제에 의해 교육위원회의 하급 집행기관으로서 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구청으로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해 하급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1998년 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관리감독 위주의 지역교육청을 현장지원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해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교육지원청 기능조직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지원 위주의 교육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개편하며 초중등 학교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던 대상 중심 조직 편제를 담당 업무 중심의 기능 중심 조직으로 구성하고 지역청, 본청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두 가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크게 학교 지원 센터의 일과 교무 행정 업무 지원의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영재교육지원센터, 위센터, 학교폭력지원센터, 학부모 참여지원센터, 교육자원봉사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센터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복지 지원, 학교 환경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 소규모 학교 행정 업무 지원, 학교 시설관리 및 공사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교무 행정 업무 자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학교 업무 처리 간소화, 공문서 감축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지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학교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요에 대한 효율성 및 수용성이 증대되고 교육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의 이관에 따른 조직 구조 선진화 등을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학부모 연수, 위기학생 지원 등의 업무 지원 및 방과 후 지원 인력 보강 등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각종 지침 등의 연수나 담임 장학 등을 통해서 학교를 직접 교육과정 연구회 및 수업 연구회 등의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구성원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 통합해 나가고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으로 조정하며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지역 교육 수기 시스템으로서 규정하는 학교 지원 통합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의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원교육의 방향의 비전을 먼저 소개하자면요. 전통과 미래에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입니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색 교육을 중점으로 5가지의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색 교육 중에 한 가지는 수원 화성 가치를 계승하는 인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입니다. 자세한 5대 정책은 저희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책자에 안내된 이 내용과도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수원교육의 방향의 특색 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특색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의 설계도를 로켓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로켓은 그 자율균형 미래를 기조로 하는 여기 안내된 것처럼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인데요. 그 로켓이 결국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켓의 추진 동력인 엔진이 좌측에는 에듀테크이고 우측에는 지역교육 협력입니다. 그 지역교육 협력에 바로 저희 지역교육 협력과에서 중점 사업들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 사업이 공유학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 학교 역시 저희 지역교육 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학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 인재 수원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의 지역 연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이자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지역교육 협력에 크게 학교교육과정 안에서의 지원과 학교교육과정 밖에서의 지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학교교육과정 밖에서는 공유학교라는 2개의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책자에 담지 못한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는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지속되어 오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저희 수원은 2019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부터 편승해서 지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22년 7월 1일자 7대 경기도 교육감 민선 7기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2022년 9월 1일부터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이름을 바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과 학교를 연계해주는 1대1 대응 사업에서 이제는 좀 더 긴밀하게 지역에 있는 자원이 학교 교육 과정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지역의 정주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의 시민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2023년 2월 27일에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조례가 개정 시효가 되었고, 그에 이어서 2023년 6월 28일자로 지역교육 협력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학교가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지원 25개 지원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31개 시군에서 함께 지자체의 도움과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에서도 그 공유학교가 이음 공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뒤편에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자 11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지원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초중고 학생, 보호자, 교직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와 방과 후 시간 및 주말에 학생의 교육활동을 심화 보충하는 수원 이음 공유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 안에 지원 방식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서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청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저 뒤쪽에도 계신데요. 수원시청의 평생교육과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교육 브랜드 팀장님 그리고 수원시청의 다양한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저희가 매년 이 부속 합의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저희 교육지원청 그리고 수원시청 뿐만 아니라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과 함께 센터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지역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일부는 수원시청에서, 일부는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들의 운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세 기관이 모두 다 수원시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수업들입니다. 따라서 1교시부터 고등학교는 8교시까지 있는데요. 8교시까지 수업시간 내에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을 찾아가거나 미술관 박물관이죠. 아니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교 안으로 찾아오시거나 이번에 시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개발하신 좀 이따 토론자께서도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청개구리 스펙 클래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학부모님들을 강사로 양성하셔서 그분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직접 투입하는 그런 수업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 문적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게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은 이 지역을 조금 더 깊게 긴밀하게 이해해서 지역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수원 이음 공유학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 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수원 이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는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everything 앞글자 이와 내포되는 모든 것에 대한 종류를 두고 문장 부호, 세미콜론을 합쳐서 수원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우며 전통과 미래, 학교와 학교 밖 모든 것을 잇는다라는 중의적인 뜻을 의미하는 이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앞에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담지 못했던 조금 더 보충하고 심화하는 프로그램들이 8차시 이상 학교 밖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생태환경, 인문독서, SW 소프트웨어죠. SW, 과학, 기초학력, 예술, 역사, 진로, 인성 프로그램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마감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원율이 높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2022년까지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으로 운영되던 것이 작년부터 2023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교육 협력에 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이음학교, 이름학교로 명칭만 변경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공유학교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학교는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단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꼭지들을 공모해 지원을 하셔서 그것이 선정이 된 곳은 학교 밖에 있는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공유학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대학은 중고등학생들,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만이었는데요. 꿈의 대학이 그랬었죠. 근데 이름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그 대학교의 주체적인 주제 학습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교육과정 아시죠? 우리 수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녁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 대학과 이름 학교는 주중 또는 주말, 낮 시간, 밤 시간대에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름 대학 역시 공유 학교의 일부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공고를 하자면 이름 대학이 이제 방학 특강형이 한 번 더 안내가 될 거예요. 원래는 매년 한 번만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2차 신청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수원 이음 공유 학교입니다. 지금 수원시 곳곳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 거점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과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계신 학생, 교직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교육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한 역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지역의 교육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 시대와 인구 감소, 학력 인구 절벽 현상 등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의 책임기관인 저희 교육지원청의 핵심 과제가 분명합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직접 지원하며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또 학교자치 기반의 단위학교 교육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상황과 특성,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정책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직접 지역의 맞춤형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흐름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색교육 협력 정책을 강화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및 운영, 인력의 선발과 배치 등에 있어서 자율성 기반의 구성원 역할과 직무를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조직 및 구성원의 이해, 교육 현장 지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지역 주민 등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 지원기관으로서 각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관계, 교육지원청 조직 내 관계 및 지자체와 관계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령정비와 교육정책 수립의 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관계를 더 공고히 유지해 나가는 과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료집에 토론문을 바탕으로 10분 내로 의견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앉은 자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은 김소연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 통학로 사고 제로 도시 수원을 위한
제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 김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오가는 길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 공간입니다. 당연히 도시 공간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학로는 방치된 도시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지속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비한 사업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5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봉사비 증액 및 증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등하굣길의 사건 사고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지킴이 봉사자는 일일 3시간, 일일 봉사비 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시간과 봉사비 문제로 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의 봉사비를 증액하면 현재 대비 지원자 수의 증가는 물론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전지킴이 예산을 증액하여 봉사비 증액 및 봉사비 증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 승하차 구역 확대입니다. 교통안전을 지키면서 등하굣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승하차 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등교 시간에는 정차하는 학부모들의 차량들로, 하교 시간에는 대기 중인 학원들의 차량들로 스쿨존 인대가 혼잡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주정차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승하차 구역 설치가 작년은 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도로 여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도로 여건과 통학의 수요, 사고 위험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3배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견인 조치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반 인도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예외 없이 여기저기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등굣길 통학로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중량도 상당하여 아이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요소입니다.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통학로의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일부 학교 아이들은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 안전지킴이 등 많은 인력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수원특례시 소재의 초, 중, 고등학교에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조속히 인도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설치 전까지 최소한의 안전 펜스라도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는 교육 환경의 일부이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겐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 나올 때 학교 등하교 도우미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사실 있고요. 최근에 수원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킥보드의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견인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좀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쓴다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한번 과랑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지연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회 기획정책국장님께서 함께 알아가는 늘봄 학교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기획정책국장 김지연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원특례시 시의회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된 늘봄학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2022년 5월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던 국정과제 84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84는 국가 교육 책임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을 하고 돌봄 교실 운영 시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 통합이라든지 평생 교육까지 폭넓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전일제 학교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개관을 잠시 보시면 2023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 교실이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혼선도 좀 있었죠. 이걸 뭐 누가 담당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개념이 돌봄인지 혹은 방과 후 학교인지 아직까지 불명료한 상태에서 2023년에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던 교육청이 주최했던 이 늘봄학교 정책 설명회에 대한 공문을 일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담당자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돌봄 담당자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두고 학내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착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 개념 정의와 관련 용어 이런 것들도 분명해야 하고 비전과 목표가 조금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도 이런 정책 안들을 지속해서 수정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등학교에 있어서 이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뭐 늘봄 정책 이런 것처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 많지는 않은데요. 초등학생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뿐만 아니라 방과 후 위탁업체 관계자라든지 방과 후 학교 강사라든지 초등돌봄 전담사 혹은 지자체의 다양한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터 이런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마을 강사,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들이 모두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두고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을 함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학부모와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학부모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고용노동정책이라든지 혹은 복지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학교에서 수업 전후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과 돌봄을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23년도에 수행했던 2023년 교육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늘봄학교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한 34%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이제 돌봄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조금 이관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좀 지자체 이관으로 해서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던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직인 초등돌봄 전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무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늘봄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좀 미비하고 이 민원도 많고 행정 업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또 총액인건비 제도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증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서로의 어려움을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총괄 주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구축을 하고자 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늘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우면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좀 불필요한 어떤 정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점이라고 보았을 때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이 지역사회와 결국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사실 갓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는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역과의 연계, 그 수원시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정책 비전, 개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돌봄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보시면 가정의 역할과 우리가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국가의 역할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육 혹은 보육의 어떤 범위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담당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늘봄학교의 시행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윗선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만나뵙고 또 이제 의견을 여쭈었던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학교가 좀 안전한 공간이기를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외부인들한테 오픈이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학교의 부담도 상당한 것이 늘봄학교하고는 또 다르게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것들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줄면서 학령 인원이 줄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를 하면서 외부인들의 출입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더 확장을 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거의 다 학원 이런 사교육들을 더 중요시한달까요? 이제 뺑뺑이를 돌리기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많지 않다, 신청자가 많지 않다.
라고 해서 학교별 운영이 아니라 어떤 통합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또 인근 학교가끼리 묶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 초김 소재 때문에 시행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학기 그 방학 기간에 이제 병설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방학 중 돌봄을 하지 않는 학교의 인원을 인근 학교가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급식 문제라든지 작작은 사고가 났을 때도 이제 운영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상당하다. 행정실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교육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보다는 어떤 가정 쪽으로 혹은 지역사회 연계에서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 보시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책 제안자의 의견들을 보시면요. 교육 거버넌스로서의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따뜻한 돌봄과 보장, 그리고 교육적 성장, 이런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맡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혹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돌봄 공백 해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반 사회 문제를 교육 문제로 환원을 해서 마치 좀 학교가 모든 사회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돌봄에서 늘봄학교가 이전에 추구하고 있던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라든지 일가정 양립 이런 학부모 정책에서 초등학생의 안전한 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적 성장이라는 학생 정책으로 좀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늘봄학교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이걸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 혹은 교육의 사각지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친구들을 좀 더 학교장의 관심 아래에서 조금 늘봄 전담팀을 두고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늘봄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작동 기제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국가 책임의 강화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에서만 신경 쓰던 돌봄을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되었고 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 돌봄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 아래에서 단순히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책 설명이 있었는데 사회 문제의 해결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학교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과연 이 기관이 얼마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국가가 이를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도 전담교사 이제 채용을 할 때도 채용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시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가 모두 전환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방과 후 강사들이 이제 늘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 그 혼선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이 현재의 방과 후 교실 그리고 돌봄 교실 어떤 상충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은 현재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단순히 월급을 인상을 한다든지 시급을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이 늘봄 교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들께서는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늘봄학교 기존 돌봄의 차이성이 뭘까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보육 정책이냐 혹은 교육 정책이냐 이런 그 정책으로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과 얼마나 갭을 좁힐 수 있는가 혹은 차별성이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는 안정한 공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교사 자격의 검증,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서 잘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실 이견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들은 약간 단체들별로 이견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늘봄학교 전체 제도에 대한 이견은 사실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행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있어서 제가 올해 첫째가는 17살인데 늦둥이가 올해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 늘봄학교가 사실 진짜 저학년들한테 꼭 필요하고, 제가 첫째 키울 때도 보면 이 방과 후 신청하고 싶어도 막 10대 1 이래가지고 신청 못하고 항상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꼭 국가의 책무가 있어서 필요한 제도인데 이거를 잘 협의해가지고 늘봄학교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 목소리들이 좀 반영돼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같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순우 학교폭력 예방위원회 회장님께서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노력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회장 이순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폭력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과 청소년 문화를 보급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그 정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태, 문제점, 예방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종류와 형태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축법을 가장한 계획폭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부터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넘어진 여학생을 에워싸고 돌아가며 발길질을 합니다. 학생이 일어서려 하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먹으로 머리도 마구 때립니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공사장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20여 명이 아산 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 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에게 30여 분간 집단 폭행을 가한 겁니다. 현장엔 소문을 듣고 온 천안 지역 또래 학생이 10여 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폭행에 가담했으며 옆에서 환호하며 폭행을 부추기거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폭행을 방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사는 A양을 거짓말로 천안까지 불러낸 뒤 A양과 함께 나온 B양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양이 일부 가해 학생의 뒷담화를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학생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입수한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학생 3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어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한 폭력이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SNS, 미디어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즉 팩트는 촉법 소년인 것입니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대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를 우리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10대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차량 절도, 운전사고 발생, 집단폭력, 경찰까지 농락을 하고 어른들의 훈계는 휴대폰 촬영 거리 무법자로 성장하는 사회문화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만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공들여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운다면 우리 어른들은 꿈의 날개를 달아주면 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청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은 판사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 관찰을 하는데 판사가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인력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소년범이 시효성 있고 청소년들의 교화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를 경악에 빠뜨렸던 마약 음료 기억하고 계시죠? 대치동인가요? 학원과 주변 거리에서 특정인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 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통과 투약으로 42명의 10대들이 검거되었습니다. 2022년 23년에 10대들의 마약성이 연일 보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익숙한 온라인으로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하고 있으며 호기심, 살을 빼기 위한 식욕 억제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각성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따, 가정의 문제로 인해 마약에 접하게 되어 중독에 이르는 경로들도 현장 실무자에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손쉽게 10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 활용을 적극적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접근조차 어려운 범죄였다면 현재는 신종 마약 등의 유통이 SNS나 다크웹에서 활발히 유통되거나 광고가 되면서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조직범죄가 아닌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뜰게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약은 환각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인데요. 이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상의 나비약을 검색해봤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판매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정당 평균 5,000원에서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가 빼고 싶은 병원은 약 먹고 빼는 먹으면 사실 배 빠진다고 이렇게 이러는데 당구복을 하거나. 하지만 나비약은 마약류로 지정된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입니다. 16세 이하에게 투약을 권하지 않고 성인도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필로포는 부작용과 유사하게 중충분으로 인한 환각이나 환시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살 중학생을 포함해 대부분 10대로 병의원에서 처방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약을 되팔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구입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식욕 억제제는 570여 정. 구매자 역시 대부분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으로 한 명을 빼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학교 가는데 교복인데 교복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을 먹고 끊을 수도 있고 이게 단지 나는 살만 빼면 된다. 경찰은 불법 판매자와 구매자 5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교육청, 식약처 등과 함께 페터민 남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이렇듯이 마약은 아주 가까이
청소년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이한 생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예방에 대해 교육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는 2017년 48명, 2021년 141명, 3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50%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연도별 상담 건수도 2017년 503건,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생물학적, 정신적, 미성숙한 청소년이기에 반복된 쾌락이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인 도박 중독보다 훨씬 위험성이 큽니다. 청소년기까지 발달하는 전전두엽은 참을성을 담당하고 있어 성인보다 도박이 주는 즐거움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444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피해 조사에서 8.8%인 4,392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장 개설은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예비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포함 인터넷을 보면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일 정도로 불법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계좌 지급 정지, 포상제 등을 두고 있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도박법에 청소년 도박법을 별도 제정하고 사이버 도박 웹사이트 등의 경고 표시 등 또한 확률형 사이트에 통제할 수 있는 관리와 구제와 같은 시스템이 하루빨리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전화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또 여러 신고 전화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도 있고 117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 주제를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학폭위에서는 혼자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해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선도 활동, 캠페인 운동 등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에서 최초로 제가 청소년 마약 예방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 조례가 성인이랑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 마약이나 유해약물들에 대한 이제 자체 캠페인이나 무슨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예방에 좀 맞춰져 있는 조례거든요. 청소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기심에 강하고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까 그 학교 폭력 같이 한 애들 보면 다 궁금해서 따라왔다가 옆에서 처벌받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도박 같은 경우랑 다 맞춰서 청소년 중독에 관해서 연구하시거나 예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앞으로는 큰 틀로 그 마약, 청소년,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조례가 또 발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수원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학부모들께서 고심하시고 같이 바꿔 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최혜경 영일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님께서 청개구리 스펙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일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최혜경입니다. 저는 지자체의 교육 브랜드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청개구리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청개구리 스펙이란 스토리, 청개구리 이야기는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것이고, 폰드 청개구리 연못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쉴 수 있는 자유 공간입니다. 프레스 청개구리 기자단은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익스피리언스 진로체험차에서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청개구리 교실은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수원 특례시만의 교육 브랜드입니다. 제가 청개구리 스펙 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22년 영통 이권영 학부모회장들이 기획하였던 영통 수원 청개구리 이야기였습니다. 토론회 형식으로 준비하였었는데 이런 행사 기획의 경험과 지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그저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하에 맨땅에 헤딩하며 준비했었습니다. 함께했던 학부모들의 노력의 결과로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제1회 영통 청개구리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다음해인 2023년에는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길 원하여 영통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로 범위를 넓혀 수원 청개구리 이야기로 더 많은 학생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교육이라 생각하면 교육지원청만 떠올렸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관심과 지원으로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새로웠고, 한편으로는 이런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원특례시의 시민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 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진정한 청개구리 스펙의 서포터즈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재 청개구리 교실에서 도도한 프로젝트 1호 강사, 청개구리 연못에서 학부모 지원단, 청개구리 기자단에서 학부모 지원단,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학부모 멘토로 활동하며 청개구리 스펙으로 저의 새로운 스펙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 이야기를 준비하며 경력 단절되어 있던 학부모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준비 과정에서 관련 교육과 성장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그 교육을 연계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도도한 프로젝트에서 시 지원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수원특례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100개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강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수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수원특례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의 합작품인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지자체만의 교육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개구리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참여하여 학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 지식으로 교육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개구리 연못에서 교육 및 돌봄을 실천하고 청개구리 스토리에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참신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청개구리 진로체험처에서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우리 고장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성장하는 학생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부모 이런 모형이 교육의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청개구리 스펙은 수원 시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며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있어 지자체 교육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이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 스펙도 수원만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제 참여를 지금 한 2번 정도 시켜봤는데, 그 진로 이음 체험을 그때 참여를 했을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를 풀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보냈어요. 근데 뭐 식사라든지 혹은 어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게 좀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학부모로서 뒤에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응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체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 동안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인데 학교하고 어떤 그 시간에 관한 그런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일이나 개학일을 무시한 어떤 날짜 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학일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그날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4시 반에 끝나는데 이 프로그램은 3시 반에 가야 되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고 요거를 조금 더 아이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이고 이제 수원여고 부위원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교육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셨고 이제 답변도 많이 돼서 저는 이제 교육 관련된 것보다 저희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생도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그 공사가 시행되지는 않지만 의외로 그 등굣길의 공사가 굉장히 복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9시 이전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면 그거를 좀 이제 좀 해주셨으면 안 될까 해서. 왜냐하면 이제 9시 학부모들이 공사 그 시행사를 상대로 아침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아침에 등굣길에 그 공사하는 그 구간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는 거를 저는 여러 건을 좀 많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스쿨존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시공사가 아무래도 이제 하청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시공사는 계속 그 7시 반부터인가 그 전부터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도 잘 안 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공사가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때 9시 이전에 시행이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로서 그냥 한 사람이 가서 공사하는 업체를 상대로 아침 9시 이전에는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권고사항이라면 이게 할 말도 없고 그거를 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 포함을 해서 아침에 등굣길, 최소한 등굣길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침 9시 이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거를 강력하게 조금 이제 전달을 해주시거나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 특례시 의회는 우리 수원시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